제자리 뛰기 하듯이 발을 굴러줘요. 툭툭. 발을 굴러준 상태에서 배가 너무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기울기를 만들어 주시면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달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자세만 지켜주시면 부상 없이 건강하게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딱 따라 하시면 돼요. 마법의 케이던스 180, 무조건 180에 맞추시면 안 됩니다. 케이던스를 찾아봤어요. 결론을 내린 거는 에 딱 맞추자. 초보자가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근골격 통증을 치료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2019년도부터 통증 없는 달리기를 위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바르다 런이라는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말마다 통증 있는 러너분들을 모셔서 왜 통증이 있는지, 달리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클래스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닝은 공복이랑 식후가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일단 식후에 달리기를 하게 되면 소화기관이란 근육에 이제 많은 혈류가 필요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소화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이 위에 이렇게 있으면 위가 흔들리면서 음식물 때문에 좀 복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 같은 부분에서도 혈류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달리기를 하는 운동 수행 능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권고사항을 보면 한 2시간에서 4시간 전에 음식을 섭취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2시간에서 4시간 전에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면 한 10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식사를 하는 한식 백반을 먹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너무 배가 고픈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최소 1시간 전에 섭취하는 게 좋고, 그때는 400칼로리 정도, 뭔가 간식을 먹는다는 느낌으로 섭취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음식물을. 그러면 400칼로리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삶은 계란 3개 정도, 그리고 삼각김밥 정도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달리기 후에 식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서 되도록이면 달리기 후에 식사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달리기가 끝난 뒤에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음식들을 좀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이라도 좀 보충을 해주시는 게 우리 몸이 회복되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헤비하게 드시는 것도 좋지 않고 뭔가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음식들을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어떤 속도로 달리는 게 좋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많은 러너분들이 처음부터 본인이 올림픽 선수처럼 이렇게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걷기랑 달리기를 반복하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첫 주 이제 2, 3주 처음이랑 2, 3주까지는 달리기 1분 정도 하시고 걷기 2분 정도, 이런 식으로 30분을 채워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이제 일주일에 3, 4번 반복을 하시게 되면 몸이 적응을 하면서 이제 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이 덜 힘들어지게 되면 달리기의 시간을 좀 늘려주는 거예요. 처음에 1분 뛰었던 달리기를 이제 2분으로 늘리시고요. 걷기 2분 하셨던 거는 걷기 1분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달리기를 점차적으로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주차부터는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2, 30분 정도 안 쉬고 쭉 달릴 수 있는 정도가 될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4주에서 6주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존투 정도의 강도로 뛰는 게 좋은데, 존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땀이 나면서 말이 안 끊기는 정도의 달리기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작정 빠르게 뛴다고 달리기의 효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질 수 있으니 존투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긴 시간을 먼저 달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존투로 달리기를 하시게 되면 지방을 태우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고 심폐지구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릴 때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고 스트레칭은 꼭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드리면, 일단 달리는 자세는 사람마다 진짜 너무 달라요. 당장 지금 밖에 달리시는 분들만 봐도 정말 제각기로 달리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사람마다 체형도 다르고 다리 길이도 다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습관, 그 다음에 움직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뭔가 하나의 자세로 달리기를 얘기하기에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달린다고 달리기를 못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보시면 고수분들 보시면 진짜 정말 제각기 달리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부상 없는 달리기를
달리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달리기는 걷기랑 다르게 나아가는 동작이 생겨야 되는데, 나아가는 동작을 만든다고 상체를 과도하게 숙이거나 가슴을 너무 내밀고 이렇게 달리기를 하시면 오히려 달리기 효율이 떨어지고 부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실 때는 복부의 골반의 중립을 맞추기 위해서 복부에 배꼽을 당기는 힘을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배꼽을 당기는 힘을 줄 때도 100%의 힘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한 20-30% 정도로 배꼽을 당겨주신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달리기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엉덩이를 살짝 쪼우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엉덩이를 쪼우는 힘을 주시면서 달리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골반 경사도를 조금 이해하거나 나의 체형을 조금 이해하면서 달리기를 내 체형에 맞게 좀 만들어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주법 같은 것도 진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뭔가 착지법이나 케이던스 그리고 호흡법 같은 그런 부분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 달리기 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달리기 전후에 스트레칭을 한다는 것은 부상을 예방하고 근육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운동 전에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시면 오히려 운동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는 항상 동적인 스트레칭,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주면서 하는 스트레칭을 하셔서 관절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신 다음에 달리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운동 후에는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셔도 돼요.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시게 되면 달리기로 인한 근육통,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하는 게 조금 감소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은 한 15초에서 30초 정도 내가 불편한 하체 근육을 늘린다는 느낌으로 너무 세지 않게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볍게 걷는 것도 하나의 종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스트레칭을 무조건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오히려 안 하게 되거든요, 스트레칭은. 그래서 조금 가벼운 걸음, 아니면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도 하나의 스트레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비를 어떤 걸 준비하냐면 일단 달리기를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러닝화입니다. 달리기는 걷기랑 다르게 지면에 떠 있는 시간이 길고 빠르게 나아가는 동작이라서 발이 지면에 닿을 때 충격량이 이제 강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면에 오는 충격량을 줄여주고 안정성을 높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러닝화가 진짜 중요하고요. 러닝화를 선택하실 때 달리기를 하시면 발이 붓습니다. 발이 붓기 때문에 우리가 신는 신발보다 한 사이즈에서 두 사이즈 정도 큰 걸 선택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즘 신발들 보면 발볼이 나와 있어요. 발볼이 뭐 와이드, 2E, 4E 이런 식으로 발볼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발볼이 크다 하고 싶으면 발볼이 큰 러닝화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달리기는 과학이다라는 책에 러닝화를 고르는 방법을 제일 앞쪽에 넣어놨어요. 한 10가지 정도를 우리가 보면서 선택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사항이 하나 더 있는 게 달리기를 하실 때 러닝화를 한 켤레만 신는 게 아니라 여러 켤레를 번갈아서 신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한 연구를 보면 여러 켤레를 번갈아서 신으면 부상률이 39%나 준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이것도 좀 흥미롭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신발을 10개씩 가지고 계시라는 게 아니라 한 2-3개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도구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옷, 땀이 잘 마르고 배출이 되는 옷을 선택하셔가지고 입어주시는 것도 좋고 날씨랑 취향에 따라서 바람막이나 모자 같은 것도 쓰시는 게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어야지 뭔가 달리기가 좀 더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옷을 가지고 좋은 러닝화를 신고 러닝화를 사는데 절대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가격이 나갈수록 그만큼의 성능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달리기를 시작하시려면 좀 저렴한 모델보다는 진짜 좋은 모델을 구매하셔서 오래 신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달리기를 하면서 기록 단축이나 체중 감량을 하시고 싶으면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기록 단축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달리기를 하시기보다는 과학적으로 좀 달리기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내가 3-4번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한 번 정도는 이제 고강도 달리기를 섞어주는 겁니다. 고강도 달리기는 인터벌이나
템포런, 그리고 뭐 오르막길 트레이닝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터벌 훈련을 제가 하나 추천드리면, 인터벌은 많은 운동의 방식이 있지만 4사 훈련법을 추천드립니다. 4사 훈련법이 뭐냐면, 처음에는 4분 정도 고강도로 달리기를 하시고 3분은 가볍게 걷거나 조깅하듯이 달리기를 하시는 거를 한 세트로 두시면 이거를 총 4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벌을 하시게 되면 더 빨리 기록을 단축하실 수 있고, 달리기에 있어서 기록을 더 빨리 단축하실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욕심내면 무조건 다쳐요. 우리 몸이 무리하면 절대 안 되고요. 세계적인 선수들도 지금 훈련을 짤 때 8대2의 법칙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 8이라는 거 뭐냐면 저강도와 중강도 정도의 달리기를 하는 걸 얘기하고요. 2는 고강도의 달리기를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 계획을 짜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중 감량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도 체중 감량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근데 뛰고 나서 달리기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뛰고 나서 치킨이나 피자를 먹어버리면 다시 바로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달리기를 더 길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단을 병행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극단적으로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체지방을 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달리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존투 정도의 달리기를 하면서 식단,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관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이라는 게 한 번에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꾸준함의 법칙이라는 걸 말씀드리거든요. 꾸준하게 달리기를 하면서 식단 관리를 하시면 나도 모르게 이제 턱선이 빠져 있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냐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될 겁니다.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점을 저는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거든요. 진짜 잘 기억하셨다가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달리기의 내 체력 수준을 먼저 파악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뛰는지, 내 페이스가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숨이 차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유산소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요 강도에서 내가 느끼는 정도랑 이 강도에서 다른 사람이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땀이 나면서 말이 끊기는 정도의 달리기를 할 수 있는 페이스는 몇인지 요거를 인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매번 이런 체크를 안 해도 되고 페이스를 가지고 달리기 시간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나의 페이스를 모르고 무작정 달리기를 하시면 과도한 훈련으로 보통의 러너보다 한 2-3배 정도가 부상이 더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 몸의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일단 달리기를 하기 전에 내 몸과 대화하는 거를 먼저 추천드리는데, 내 몸에 평발이 있거나 아니면 요족이라는 거 조금 어려우니까 평발이 있거나 내가 골반이 후방 경사, 전방 경사가 있는지를 좀 이해하시고 달리기를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평발이 있게 되면 발이 충격량이 발로 엄청나게 많은 충격량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평발을 우선 보강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하시고 달리기를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부상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달리기의 기본기를 익히셔야 돼요. 달리기 주법이라고 하면 진짜 너무 어려워 보일 수 있거든요. 막 선수들 보면 우리가 선수도 아니고 일반 러너인데 뭐 주법까지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쿵쿵쿵 달리지 않고 발을 너무 보폭을 크게 하지 않거나, 그런 것도 이제 주법의 하나가 되거든요. 아니면 호흡하는 방법도 주법이에요. 진짜 주법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케이던스라는 걸 항상 말씀드립니다. 케이던스는 달리기 리듬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달리기 교육을 하면서 러너분들을 만나보면 케이던스를 알려드리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춤을 잘 추시냐라고 저는 여쭤보거든요. 왜냐면 춤을 잘 추시는 분들이 진짜 실제로 달리기도 잘하세요. 근데 이게 뭐 진짜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봤던 분들을 보면 케이던스가 높거나 리듬감을 잘 유지하시는, 대체적으로 춤을 좀 추신 분들, 그런 분들이 달리기도 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듬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케이던스를 쉽게 생각하시면, 케이던스라는 개념은 이제 설명드리면 1분 동안 발이 지면에 닿는 횟수를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문헌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케이던스라고 하면 지금 많은 곳에서 마법의 케이던스 180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무조건 180에 맞추시면 안 됩니다. 2020년도에 도쿄올림픽에서 이제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그 마라톤 선수들의 케이던스가 평균
185가 나왔습니다. 그 마라톤 선수들의 페이스는 3분대예요. 근데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는 6분대 페이스로 달리는데 무작정 180에 맞추다 보면 리듬이 깨지고 오히려 달리기의 효율을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막 찾아봤어요. 논문 같은 것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이제 매체를 통해서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결론을 내린 거는 160에 딱 맞추자. 최소한 160에 맞추고 높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지면에 닿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지면에 발이 머무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부상은 확실히 줄일 수 있지만, 부상을 확실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달리기 케이던스가 높을수록 좋지만 무작정 맞추지 말고 최소한 160회 이상을 맞추고 180회 사이로 달리기 케이던스를 설정하고 달리면 어떨까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180 케이던스, 170 케이던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어떤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 노래에 맞춰가지고 리듬감 있게 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하시면 뭔가 쿵쿵 이렇게 리듬이 있는 노래가 있거든요. 180 케이던스에 맞춰서 노래가 나와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발을 구르면 자연스럽게 그게 맞춰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180은 너무 빠르니까 한 160에서 170 정도로 시작하시면 좋은데, 이걸 찾는 기준이 요즘 앱 같은 거 보면 케이던스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나의 케이던스는 몇인지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케이던스에서 한 10% 정도 올려가지고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160 밑에 있는 분들은 최소한 160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160을 검색하신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달리기 하시는 걸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메트로놈 그거를 통해서도 많이 연습들 하세요. 메트로놈을 뭐 예를 들어서 170에 맞춰가지고 그 소리에 맞춰서 발을 구르는 연습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노래를 검색해서 거기에 맞춰서 달리기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초보자가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제가 이때까지 본 것도 그렇지만 일단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달려요. 내가 이 달리기가 마지막이다라고 하듯이 달리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처음 달리기를 하러 갔는데 이제 5km, 10km 이렇게 막 달려버리면 다음날 다리가 막 붓고 아프고 막 부상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막 연구 결과들을 보면 초보분들이 한 50% 이상이 3개월 내에 부상이 많이 생기시거든요. 근데 그 큰 원인이 과도한 훈련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맞지 않는 강도로 달리기를 하시기보다는 꾸준함의 마법, 꾸준함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낮은 강도로 꾸준하게 달리기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하루 이틀 진짜 러닝 붐이 불어서 달리기 해야지 하고 하루 이틀 빡세게 달리기 하고 몸이 막 아프니까 달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달리기는 나랑 안 맞구나 이렇게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달리기를 일주일에서 한 2-3번 정도 달리기를 하면서 이거 한 달만 진짜 딱 해보세요. 한 달만 하시면 내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건강한 달리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초보 러너분들은 내일도 달릴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강도랑 빈도로 달리기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닝을 하지 않고 있다면 당장 시작하세요. 달리기를 시작하시면 바로 바뀝니다. 내 몸이 바뀌는 걸 느껴질 수 있고요. 달리기를 조금만 해도 뭔가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가빨라지는 게 없어진다거나, 일상을 보낼 때 좀 피로감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다리나 코어 근육들이 막 생기거든요. 달리기 하시면. 그렇게 되면서 내 몸이 좀 더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이게 초심자 효과라고 하거든요. 달리기를 아예 안 하셨던 분들이 처음에 느낄 수 있는,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정말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달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손해 아닐까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시는데 저 얼굴 보시면 아시다시피 좀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게 막 느껴지세요. 주변에서도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냐, 제가 하는 건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시지 않으면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도 꼭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일상에서 그걸 바로 바뀐 걸 느낄 수 있고요. 다른 운동에 비해서 달리기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러닝화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편할 때 언제든지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하시면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달리기의 효과 중에 심혈관계를 개선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달리기 하지 않으면 심혈관계 질환에 진짜 많이 노출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고 기능이 떨어지면서 심혈관계 질환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망률 같은 거 봐도
노인의 사망률을 보면 1위가 암이고요. 두 번째가 심장 질환이에요. 그리고 한 4위쯤에 심혈관계 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달리기가 꼭 필요합니다. 달리기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뭐 일주일에 1, 2회 정도, 30분에서 60분 정도 달리기를 꾸준히 해오셨다면 최대 70%까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심혈관계 질환과 내 미래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달리기를 하시지 않으면 손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걷기 대신에 숨이 찰 정도로 달리기를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걷기는 운동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걸어 다니고요. 물론 걷기를 두세 시간 하면 효과가 있지만 일상생활에 걸어 다니는 정도는 운동이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운동이라는 거는 운동이 되는 게 저항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력 운동 같은 걸 예를 들면 우리가 근육을 키운다고 헬스장을 가요. 헬스장 가서 이두, 그러니까 이두를 키워야지 라고 하면서 1kg짜리 아령을 들고 이거를 100번을 하잖아요. 근데 근육이 안 커요. 당연히 근지구력은 좋아질 수 있지만 1kg에 맞는 근지구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저항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심혈관계 개선. 그러니까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달리기는 심혈관계 개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 중에 하나예요. 유산소 운동도 저항이라는 걸 줘야 되는데 저항이라는 게 심박수입니다. 심박수로 저항 강도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실 때도 근력 운동을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저항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달리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숨이 찰 정도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존투, 그러니까 자꾸 존투를 얘기하는데 존투라는 게 숨이 차지만 말이 안 끊기는 정도거든요. 땀이 나지만 말이 안 끊기는 정도거든요. 근데 그 정도만 돼도 우리 심박수가 높아지면서 혈류가 막 계속 돌게 되고 심장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에 저항을 주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심장이 심혈관계 이제 질환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수치는 심박수를 보시면 돼요. 심박수를 보시면 너무 낮은 심박수로 달리기를 하기보다는 약간 내가 가지고 있는 심박수에서 조금 더 높은 심박수로 달리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쉽게 추적 관찰할 수 있는 거죠. 달리기를 하시면 정신 건강이나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 일단 달리기는 정신 건강에 진짜 많이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그러니까 즉 달리기를 하시면 우울 증상을 한 30%에서 4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는 우울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 막 그 이유를 조금 찾아보면 달리기를 하실 때 엔돌핀이랑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막 분비가 돼요. 이런 호르몬들은 우리 몸에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막 풀리게 하고요. 기분을 정말 좋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과 불안감을 치료하는데 큰 치료제가 되고요. 막상 달리다 보면 힘들어서 그런 우울한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달리다 보면 아실 텐데 진짜 힘들어가지고 우울하거나 불안한 생각을 아예 없애버려요. 그래서 달릴 때만큼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것 같고요.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 달리기를 할 때는 뇌로 가는 혈류가 진짜 많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인지 기능이 높아진다거나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서 야외 달리기를 할 때 주변을 막 쳐다보게 되면서 아니면 주변의 장애물들을 막 보면서 그렇게 되면서 그 인식하는 힘, 인식하고 있는 거, 그리고 리듬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런 달리기를 하다 보면 뇌의 좀 여러 부분들의 혈류가 돌면서 여러 영역들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꾸준히 달리기를 하시면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시면 정신 건강이나 뇌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달리기가 다른 운동보다 좀 꾸준히 할 수 있고 좀 더 즐길 수 있는 운동이, 제가 정말 많은 운동을 해봤거든요. 저는 막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하고 축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수영도 했고 정말 많은 운동을 했는데, 일단 계속 이때까지 좀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사실 러닝화만 있으면 내가 원하고 내가 가능한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뛸 수 있거든요. 뭐 그게 아침이든, 당연히 밤에 뛰면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원하는 시간 24시간 언제든지 달릴 수 있는 게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는 게 달리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운동은 당연히 좀 많은 비용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는 누구든 쉽게 달리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교육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런 성취감이에요. 성취감이라는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가 목표하는 거리가 아무리 짧더라도 그거를 이루는 순간 즉각적인 보상을 우리한테 줘요. 그게 진짜 중독 같거든요. 즉각적인 보상을 받으면 막 계속 받고 싶어져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달리는 거리도 늘게 되고요. 달리는 거리가 늘면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이 생겨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욕심도 생기고 동기부여도 생기고요. 그 달리는 거리가 늘어나는데 내 몸이 힘들지 않다는 걸 또 느끼게 되면 더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달리기는 좀 보상의 연속, 즉각적인 보상의 연속이 계속 나한테 오기 때문에 좀 달리기를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쉽게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근데 이러한 성취감들이 쌓여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어지거든요. 내가 목표하는 것들을 정했을 때 달리기를 하듯이 거기서 가는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든 이루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저도 그런 성취감이 저를 바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달리기를 진짜 애정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요. 노후에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이제 질병이잖아요. 아픈 거.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내가 진짜 누구는 열심히 살았을 거고 그만큼의 보상을 결국엔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내 몸이 아프고 막 그러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근육이 연금이다. 막 근육 1kg당 얼마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건 진짜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달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혈관계 질환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달리기를 하시면 근력도 많이 늘고요. 골밀도 같은 것도 유지가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노후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을 정말 많이 예방할 수 있거든요. 심장병, 심혈관계 질환, 골밀도 감소가 돼서 생기는 골다공증 그런 것들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달리기를 안 하면 저는 진짜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규칙적으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을 막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 그런 연구를 보면 심혈관계 개선이 돼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5%나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는 충분히 입증이 됐고요. 그 외에도 많은 결과들이 막 있거든요.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달리기에 동기부여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성 질환들, 당뇨병이나 그런 질환들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시다 보면 욕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내가 늦게 달리기를 시작해서 나는 질병에 걸리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좀 무리하게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꾸준함의 법칙을 지켜서 꾸준하게 달리기를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막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달리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달리기를 꾸준히 하시되 휴식을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고요. 내 몸이 회복되는 휴식, 그리고 근력 운동, 보강 운동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부상이 생기면 뛰질 못하니까 보강 운동을 하면서 계속 몸을 체크하고 관리하면서 달리기를 하시는 거를 강조드립니다. 달리기를 끝나고 맥주 한 잔을 하는 게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희 책에도 보시다시피 부록에 첫 번째 실어놨거든요. 달리기를 하시고 사실 달리기의 목표가 맥주 한 잔이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러닝크루 같은 데 보면 저는 막 많이 나가진 않거든요, 러닝크루를. 근데 끝나고 나서 맥주 한 잔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고요. 실제로 맥주를 먹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께 진짜 말씀드리면 맥주를 꼭 마셔야 된다 싶으면 1시간에서 한 2시간 뒤에 먹는 게 좋습니다. 달리기를 하시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까지가 회복의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때 알코올이 막 몸에 들어가잖아요. 몸에 들어가면 근육이나 그런 회복을 좀 지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 맥주를 꼭 마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회복을 위해서 1시간이나 2시간 뒤에 달리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보면 해장런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해장을 위해서 달리기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사실 바로 달리기를 하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한 24시간 뒤에, 하루가 지난 뒤에 달리기를 하시는 게 좋은데 우리 몸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알코올이 이제 몸에 있는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시게 되면 똑같이 근육의 회복이 지연되고 피로도가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당장은 개운하고 그 개운한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호르몬이나
그런 우리 몸을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들이 분비돼서 개운하고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진짜 피로감이 확 느껴져요. 다음날 특히 더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장러는 정말 비추드리고요. 하루가 지난 뒤에 달리기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무알콜 맥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알콜 맥주를 드시면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되거든요. 밥 먹고 달리면 배가 아픈 게 밥을 우리가 달리기 전에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늦게 퇴근을 하거든요. 늦게 퇴근을 하고 달리기를 하게 되면 너무 늦은 시간에 달리기를 하면 잠을 또 못 잘 수 있어요. 너무 이 교감신경이 흥분돼가지고. 밥을 먹고 달리기를 하면 배가 아픈 게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소화기관에도 혈류가 많이 가고 달리기를 하면서 근육에도 혈류가 많이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뭔가 리듬이 깨지면서 위가 좀 소화를 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뱃속에 소화가 안 되면 뱃속에 있는 음식물들이 막 움직여요. 달리기를 하면. 움직이면서 복통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복통을 만들어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특히나 소화가 오래 걸리는 단백질이나 기름진 거 먹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기 전에 뭐 드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늦게 맞춰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달리기를 하기 전에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1시간 전에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 달리기 전에. 그 다음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한 400칼로리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뭐 계란 3개나 삼각김밥 하나 정도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고구마를 드신다거나 바나나, 그런 빵, 바나나, 파스타 같은 음식들을 먹어가지고 조금 배를, 허기를 좀 꺼트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리고 난 뒤에도 너무 많은 막 그런 시간이 좀 늦을 수 있으니까 너무 헤비하게 드시지 마시고 가볍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좀 먹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리기를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 보시면 진짜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오래 한다는 기준이 야외에서 많이 뛰시는 분들 말씀드리거든요. 특히 마라톤 선수들 보면 젊은 나이에도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세요. 그런 현상들을 러너스 페이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막 달리기를 많이 하다 보면 얼굴에 있는 지방이 감소되면서 뺨이 막 꺼지고 주름이 막 두드러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일반 러너 정도에서는 이런 현상이 잘 안 일어나고요. 진짜 달리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야외를 많이 뛰게 되면 자외선을 많이 쐬게 되고, 자외선을 많이 쐬게 되면 피부가 노화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좀 더 늙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분들이 계시고요. 사실은 근데 우리 몸속은 진짜 많이 건강해지고 있어요. 달리기를 하면서 세포 기능이 활성화되거나 면역력이 강화되고, 그리고 자꾸 자극을 하니까 골밀도도 높아지고 근육도 생기면서 근감소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달리기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은 이점이 있으니까 달리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늙어 보이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우리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사실, 그거는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노안, 그러니까 달리기를 너무 좋아해서 달리기를 하고 싶은데 늙어 보이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은 선크림을 많이 바르셔야 돼요. 선크림을 많이 바르시면 자외선을 좀 차단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노화를 예방할 수 있고요. 모자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달리기를 하실 때, 낮에 달리기를 하셔야 된다면 모자를 쓰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달리기는 야외랑 실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20년도의 연구에 따르면 실내 달리기랑 야외 달리기는 심폐 기능을 개선하는데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미. 그래서 달리기는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실외에서 달리나 실내에서 달리나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내나 실외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실내에서 달리면 트레드밀, 그러니까 러닝머신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러닝머신을 보면 이게 추진력을 막 만들어줘요. 제자리를 뛰듯이 뛰어도 뛸 수는 있는데 추진력을 만들어주면 야외 달리기랑 다르게 발로 가는 충격량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불편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내 러닝머신을 이용해서 달리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야외에서 달리기를 하면 좀 추진력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스킬도 조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추진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스킬. 그리고 근육의 활성도도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뭐 야외에서 달리기를 하면 실내에서 달리기를 하는 거에 비해서 근육의 활성도가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달리고 싶은데 야외에서 뛰는 효과를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러닝머신의 경사도를 한 1%에서 2% 정도만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런 뭔가 바람을 느끼거나 하는 저항을 러닝머신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달리기 하실 때 하나의 팁이 뭔가 경사도를 조절해서 오르막길 훈련을 한다거나, 이거는 야외에서 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아니면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고강도 운동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한다거나 심박수나 그런 우리의 지표 같은 걸 보면서 달리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내가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내가 뛰는 모습도 관찰하면서 달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재밌게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달리기 주법이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실내에서 뛸 때도 약간의 기울기를 만들고 그런 추진을 만들어주긴 해야 되는데, 실내에서 뛰는 거랑 실외에서 뛰는 거랑 추진을 만드는 것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외에서 뛰실 때 스킬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킬이. 왜냐면 실내에서는 추진을 계속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인지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달리기를 할 수 있는데, 실외에서 뛸 때는 추진을 잘못 만들면 오히려 이런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부상을 좀 만들 수 있거든요. 체중과 달리기는 진짜 뺄 수 없는 관계거든요. 킥빼몸이라는 얘기가 러너분들 사이에서 진짜 많이 하거든요. 킥빼몸이 키에서 몸무게가 뺀 수치가 105에서 115, 이게 이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막 하거든요. 달리기에 최적화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키가 170cm다 라고 하시면 나의 적정 체중은 55에서 65kg를 맞춰야지 달리기에 적정한 체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키랑 몸무게로만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뭐 몸무게뿐만 아니라 골격근 양이나 골격의 구조, 체지방이 다 다르거든요. 170cm인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근육으로만 된 분이 계시고 한 명은 체지방으로만 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비교하면 체지방으로만 되신 분들이 달리기를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랑 체중만으로 달리기를 얘기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지방 지수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체지방 지수는 뭐 우리가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헬스장이나 보건소 그런 데 가시면 인바디라는 기계가 있어요. 물론 다른 기계도 많고요. 가장 대중적으로 보급된 인바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에 측정을 하시면 체지방 지수가 나와요. 그러면 일반 러너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상적인 체지방 양이 12에서 15% 정도, 여자분들은 18에서 25% 정도가 달리기 하는데 적절하다고 해요. 물론 엘리트 선수들은 체지방량이 더 훨씬 낮거든요. 체지방량이 낮을수록 좋은 게, 체지방이 좀 낮을수록 우리 몸이 느껴지는 가벼운 느낌,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관절로 가는 부담이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이 감소시켜 주시고, 체지방이 감소되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소되는데, 체중이 1kg가 증가가 되면 반대로 우리 무릎으로 가는 부하가 4배가 증가하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감소하시는 게 좋은데, 그 체중을 감소하는 게 근육이 아니라 체지방을 감소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체지방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바디를 규칙적으로 찍으면서 체지방을 보는데, 사실 관리하신다고 2주에 한번 이렇게 찍는 분들이 계세요. 2주 달리기 하고 내 체지방 얼마나 빠졌지? 막 검사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까지는 검사하지 마시고요. 그 주기를 한 달에서 2달 정도 잡으시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리기 하시면 근손실 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력 운동이랑 달리기를 병행하면 뭐 근손실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육이 생성된다는 게 근합성이라고 얘기하고요. 근육이 분해된다는 거는 근분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근손실이 일어나려면 근합성보다 근분해가 더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야지 근손실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리기 한다고 절대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달리기를 한다고 이 균형이 무너져서 근손실이 막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진짜 특수한 경우, 아주 높은 강도의 달리기를 진짜 긴 시간 동안 하면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단백질을 조금 쓰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그 에너지원으로는 지방을 많이 쓰거든요. 지방이 우리 몸에 많고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낮춰도 돼요.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은 평소에 달리기를 하실 때 강도를 땀이 나는데 말이 끊기지 않는 정도의 강도로 설정하시고 달리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달리기가 끝나고 난다 하시면 초기에 30분에서 60분 정도의 시간에서 탄수화물이란 단백질을 드셔주시면 근합성이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탄수화물도 같이 먹어주면 좋은 게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오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근데 인슐린은 근합성을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드셔주는 게 좋고, 일반적으로 우리 단백질 섭취하는 게 권고하는 거는 1kg당 1.4에서 1.6g을 드시라고 권고하는데, 내가 좀 땀을 많이 흘렸다, 아니면 진짜 힘들 정도로 달리기를 했다 하시면 1kg당 한 1.8에서 2.6.0g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남자분들이랑 여자분들이 다르니까 이런 수치는 자기에 맞게 찾아보고 이렇게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너무 늦은 시간에 달리기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늦은 시간에 달리기를 하면 뭔가 교감신경도 활성화되고 식사하시는 것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사실 5시 퇴근하시고 저녁 시간까지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우리가 퇴근도 늦게 할 뿐더러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시간은 7시 이후기 때문에, 그래서 달리기 하시면 낮은 강도로 달리기를 하시고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좀 그래도 챙겨 드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일찍 달리기를 하면 좋긴 해요. 이런 뭔가 과학적으로 루틴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이른 시간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근하고 5시에서 저녁쯤에 하시는 게 좋고, 둘 중에 골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너무 늦은 시간에 달리기를 하거나 이른 시간에 달리기를 하는 거를 골라라고 하면 저는 이른 시간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른 시간에 달리기 하면 달리기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셔도 무관하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내가 이렇게 잘 챙겨주셔도 무관하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 달리기 하는 것보다 이른 시간에 달리기를 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립니다. 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포츠 식품이나 아니면 영양제, 그리고 운동 부조제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 식품 같은 경우는 식사 대신에 좀 편리하게 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 음료를 드신다거나 스포츠 젤을 드신다거나 에너지 바를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양제는 말 그대로 영양을 보충하는 제품으로 뭐 철이나 칼슘, 뭐 아연, 오메가3 막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보조제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나 크레아틴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너무 보조제로 드시면 좋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 주가 돼버리면 좋지 않거든요. 이거를 꼭 드신다고 몸이 이거를 꼭 챙겨 드시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게, 사실 음식이나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뭐 가끔씩 점심에 고등어 정식 같은 걸 많이 먹어요. 고등어를 드시면 오메가 쪽에 이제 영양 같은 거를 많이 섭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제로 먹기보다는 오메가3나 그런 거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저는 실제로 음식에서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제를 무조건 섭취하기보다는 음식에서 섭취하는 좋은 방법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그래서 먹기보다는 영양제를 많이 안 먹거든요. 음식에서 많이 먹으려고 하고, 최대한 식품에서 많이 먹으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스포츠 젤이나 에너지 바 같은 거는 달리기 하면서도 계속 탄수화물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마라톤 같은 거 할 때도 뭐 10km 구간, 15km 구간, 20km 구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에너지 젤이나 바나나 같은 거를 섭취하는 게 좀 필수적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루틴 같은 것도 짤 수 있어요. 스포츠 식품 같은 걸 먹는 걸로. 근데 자세한 거는 책에 보시면 마라톤을 하면서 우리가 키로별로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그런 것도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가 숙련자보다 가장 많이 다치는 이유가, 초보 러너분들은 정말 힘들게 달리기를 하세요. 힘들게 달리기를 한다는 게 내일은 없다라는 듯이 달리기를 하시거든요. 일단 숙련자에 비해서 달리기를 위한 몸도 안 만들어져 있는데 냅다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SNS 같은 거 보시면 이미 이제 달리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시고 나도 이렇게 달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5에서 10km를 페이스를 예를 들어서 6분 페이스 때, 그러니까 1km를 6분을 달릴 수 있는 속도로 막 달려버리시면 내 몸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게 달리게 되면 진짜 100% 부상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 러너분들은 내일도 달릴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달리기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엄청 힘들게 달리기를 하시면 하루 이틀 달리기를 이렇게 쭉 하시거든요. 그러고 나면 몸이 너무 힘드니까 달리기는 나랑 맞지 않은 운동이다라고 결론을 내버리고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도 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강도로 달리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저는 꾸준함의 법칙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낮은 강도로 최대한 걸으면서 뛰면서 달리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게 쌓이다 보면 적어도 한 달만 진짜 달리기를 하시게 돼도 우리 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한 달만 낮은 강도로 내가 맞는 빈도로 달리기를 하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달리기를 하시다 보면 우리가 통증을 피할 수 없어요. 정말 많은 러너분들이 통증을 겪는데, 달리기에서 정말 유명한 통증들이 5대 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5대 통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무릎 부위가 아픈 통증이 있고요. 그 다음은 뒤꿈치 쪽이 아픈 아킬레스 건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정강이 앞쪽이 아픈 정강이염, 그러니까 정강이 통증. 그 네 번째는 무릎의 가 쪽이 아픈 통증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장경인대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은 발바닥이 아픈 족저근막염이 있습니다. 이렇게 5대 통증이 달리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생기는 통증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실제로 제가 달리기 교육을 하면서 통증 있는 러너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한 10명 중에 7명이 무릎이 다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무릎에 통증이 있다는 거거든요. 무릎이, 그래서 저는 가장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통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의 부위마다 통증의 원인이 다르고요. 그 부위마다 아픈 원인조차 또 다 달라요, 사람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짜 다른 체형이랑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기에는 꼭 전문가를 만나셔가지고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무릎 통증으로 찾아오신 분들께 제가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게 뭐냐면, 혹시 체중이 너무 찌진 않으셨는지, 최근에. 체중 감량하는 걸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체중이 1kg 찌게 되면 우리 무릎에는 4배의 통증이 부하가 증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kg를 찌게 되면 20kg의 무게가 추가된 상태로 달리기를 하시게 되는데, 20kg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0kg짜리 덤벨 2개, 그 정도를 무릎에 달고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통증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통증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체중 감량을 하시게 되면 한 연구에서는 체중 감량을 10% 하게 되면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이 50%나 감소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주사보다 더 좋은 치료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요. 체중 감량만을 또 목적으로 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형이나 움직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체형을 먼저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체형에 따라서 보강 운동을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공통적으로 발목의 불안정성을 가지거나 엉덩이, 한발서기에 지지하는 근육이 약했을 때 통증이, 움직임에 보상이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달리기 자체가 한 발이 떠 있는 시간이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그 힘을 지지해 줘야 돼요. 근데 지지하는 안정성이 부족하게 되면 다른 움직임의 보상이 생기거든요. 그게 무릎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릎의 움직임 보상을 막기 위해서 발목의 안정성이나 엉덩이, 한발서기를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런 안정성을 챙겨가지고 통증이 생기는 거를 좀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닝 부상이 왔을 때는 초기에는 무조건 쉬셔야 돼요. 근데 이거 막 참고 무리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고요. 진짜 안 낫습니다. 회복하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절대 안 낫고요. 부상 직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붓기가 있고 통증이 심할 때는 냉찜질을 하시면 돼요. 냉찜질을 하시면 붓기랑 통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는데, 붓기랑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온찜질로 무조건 전환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라이스 요법이라 해가지고 아이싱, 냉찜질을 무조건 추천드렸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그 관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히려 냉찜질을 오랜 시간 동안 적용하게 되면 그 혈류를 막 막아요. 부상 부위에 가는 혈류를 막아서 회복을 지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기랑 통증이 가라앉으면 온찜질로 꼭 전환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통증이 좀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의약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통제나 소염제를 드시면서 그 통증 있는 부위의 부상을 관리하거나 파스 같은 걸 붙이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파스를 구매하실 때 정말 다 아시겠지만 약국에서 사시는 거랑 편의점에서 사는 거랑 완전 달라요. 약국에서 사시는 거는 의약품이라서 소염 진통제가 들어있는데, 편의점이나 다른 곳에서 사시는 거는 소염 진통제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약국에서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통증이 지속된다, 그렇게 되면 병원에 무조건 가세요. 러너분들은 진짜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몰라도 병원에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병원에 진짜 안 가세요. 통증을 웬만하면 참으시고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병원에 가는 걸 귀찮아하지 마시고 무조건 병원에 가셔서 내 상태를 파악하고 추후에 생길 수 있는 통증을 예방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달리기를 하시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통증이나 뭔가 내 몸이 이상하다 라는 신호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거 뛰면서 괜찮아지겠지, 뛰고 나서 관리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좀 이상 신호가 있으면 무조건 걷거나 달리는 걸 멈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 신호가 있을 때 멈추지 않으면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는 게 중요하고요. 기록에 욕심내지 마시고 멈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쉬면서 통증을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통증이 어떻게 오냐, 예를 들어서 무릎 같은 경우에는 무릎에 뚜껑뼈가 아프냐 아니면 가쪽이 아픈지 내측이 아픈지 좀 계속 기록을 하면서 통증을 좀 관찰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통증이 한 번만에 사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 신호를 막 주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막 4단계에 나눠가지고 신호를 주기 때문에 한 1단계, 2단계 정도에 우리는 그거를 캐치하셔가지고 좀 쉬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결국에는 통증이 지속이 되면 병원에 가게 되잖아요. 병원에 가셨을 때 진료를 보실 때 그 기록한 내용들을 저는 좀 보여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좀 더 정밀한 진단이 돼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뭐 언제부터 아팠냐, 얼마나 아프냐, 어느 부위가 아프냐, 이런 질문들을 막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 부위를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내 부위를 진단하고 좀 더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록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직후에는 회복이나 휴식을 할 때 가볍게 걷거나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근육을 회복하거나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식사 같은 것도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한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육통 완화에도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찬물 반신욕, 하체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나 폼롤러를 하시는 것도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고강도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뭐 리커버리 런이라고 해서 회복 런을 막 하세요. 회복 조깅을 하시는데, 그렇게 달리기를 하시면 오히려 부상이 회복이 안 되고 더 심해집니다. 우리 몸에 회복하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달리기를 하시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급성기 부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때까지는 라이스라는 그런 요법을 많이 적용했어요. 라이스에서 R은 레스트, 휴식이고요. I는 아이싱, 냉찜질을 하는 거고, C는 컴프레션이라고 해서 압박하는 거, L은 엘리베이션, 통증 부위를 거성시키는 거를 많이 했는데, 근데 달리기 직후에 통증이나 붓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냉찜질을 하시면 안 돼요. 냉찜질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통증 부위에 가는 혈류를 차단시켜가지고 영양을 공급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통증 부위가 회복되는 거를 지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찜질을 하시는 게 좋고요. 무조건 냉찜질을 하시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 회복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냉찜질을 하시되 붓기랑 통증이 없으면 되도록이면 온찜질을 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온찜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달릴 때 자세를 살짝만 바꿔도 운동 효과가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달리기를 할 때 약간의 인지거든요. 모든 운동을 할 때 인지를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인지를 하시면 이런 운동의 효과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는 코어 근육의 활성화를 시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반의 중립을 맞추면서 달리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골반의 중립이 안 되고 상체가 너무 과도하게 숙여지거나 가슴을 너무 내밀고 달리기를 하시면 코어 근육 활성화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배 근육이 사용이 감소되면서 자세가 이렇게 틀어지면 코어 근육 활성화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실 때는 배를 한 20%에서 30% 정도 배꼽을 등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살짝 당겨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약간 쪼아주시고 상체를 좀 들어가지고 상체랑 골반의 이런 중립을 좀 만들어 준 상태에서 골반을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서 달리기를 하시면 코어 근육이 활성화가 되면서 달리기 하시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정말 많은 변수들이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체중심의 이동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체중심의 이동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 골반에는 무게중심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게중심점이 너무 앞으로 가 있거나 너무 뒤로 가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무게중심점의 위치는 여기 중력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중력선에서 수직으로 봤을 때 쭉 내려갔을 때
복숭아뼈에서 약간 앞쪽, 복숭아뼈 쪽으로 체중을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상태에서 배꼽을 살짝 당기고 엉덩이를 가볍게 조아준 상태에서 상체가 너무 숙여지거나 가슴이 너무 들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울기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기울기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 몸이 앞으로 수직으로 기울여지는 느낌, 기울여지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몸에 힘을 빼면 나아가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 힘을 유지하는 게 달리기의 기본입니다. 달리기의 기본이고요. 착지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던데 이걸 인위적으로 착지법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무게중심 점에 찍히는 발의 위치, 거기가 착지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달리기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기울기를 만들 때 내 몸이 기울기의 가파른 정도에 따라서 속도가 바뀌어요. 이렇게 서 있는 자세에서 기울기를 약간만 만들었다 하면 이 속도로 달리기를 쭉 지속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속도에서 조금 더 빠르게 기울였다라고 하시면 더 빠르게 많이 기울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의 위치는 어떻게 하시냐면 달리기를 하실 때 낮은 속도에서는 발을 많이 굴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리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데 속도가 빨라질수록 발이 굴러줘야 돼요. 이게 달리기에서 롤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달리기에서 속도가 빨라질수록 발이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쭉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서 있는 자세에서 무게의 중심 점을 생각하시고 내 체중의 무게가 복숭아뼈 쪽으로 오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배꼽을 살짝 당기고 엉덩이를 조아서 수직을 만들어 주시고 제자리 뛰기 하듯이 발을 굴러줘요. 툭툭. 발을 굴러준 상태에서 기울기를 만드는데 이때 상체가 너무 나가지 말고 배가 너무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기울기를 만들어 주시면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달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자세만 지켜주시면 부상 없이 건강하게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딱 따라 하시면 돼요. 그 외적으로는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케이던스라는 주법 그리고 호흡법 까지 동기화시키면 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문제점들을 조금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보강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일단 달리기는 뭔가 저의 인생을 바꾼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서 저는 성취감도 되게 많이 얻었고 그 성취감이 저의 일상과 저를 만드는 도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그리고 저는 좀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하는 성격이 아니었고 뭔가 하나씩 일을 벌려두는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 인생의 목표라는 달리기에 그러니까 골 지점처럼 목표를 정하게 되면 달리기로 그걸 이뤘듯이 그 목표에 향해서 달려가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정말 많이 전파하고 싶고요. 제 주변 분들께도 달리기를 꼭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꼭 그걸 느꼈으면 좋겠고요. 이 책은 책직단 유튜버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달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막 나누고 처음 뵀을 때부터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같아가지고 우리 꼭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이 책을 만들기까지는 기획하고 계획하고 하는데 이제 6개월이라는 넘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6개월 시간 동안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4시간 정도 자면서 진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다 모으고 이 책을 만들면서 합숙도 했고요. 이 책을 만들면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말이 하나 있는데 진짜 누가 봐도 최고의 책을 만들자, 최고의 달리기 책을 만들자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달리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 달리기를 이미 너무 잘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후회 없이 이 책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 제목 그대로 달리기는 과학이다 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다 내용을 실어놨어요. 개인적인 내용을 하나도 없고요. 과학적인 내용으로 다 실어놨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구매를 생각하시거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망설임 없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달리기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목표는 제가 추후에 달리기에 대한 그런 스쿨을 만들어가지고 통증 없는 달리기를 위해서 많은 러너분들에게 교육을 해드리고 싶어요. 달리기는 정말 통증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 프로젝트 중에 달리기를 진짜 안 하시는 분들을 모셔와가지고 10km 달리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8주 동안 훈련을 해서 10km 달리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는데 8주 훈련을 해서 정말 부상 없이 저랑 같이 10km를 완주하셨습니다. 마라톤 10km 마라톤이라고 해야 되나? 10km 달리기 대회에 나가셔가지고 저랑 같이 나가셨는데 제가 옆에서 계속 달리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기록은 1시간 6분이 나왔어요. 진짜 낮은 속도가 아닌데 그분이랑 완주를 했고요. 그분께 여쭤본 게 뛰고 나서 통증이 있으셨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증이 없었다. 오히려 정말 몸이 가벼웠고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전 초심자 분들도 과학적으로 제대로 훈련만 하시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과학적으로 훈련만 하셔도 부상 없이 달리기를 하실 수 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고민 없이, 그러니까 부상 때문에 달리기가 주저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고민 없이 달리기를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